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의제 선점을 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전남 영광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민주당 견제에 이어서 진보당 후보가 팽팽한 3강 구도에 뛰어들면서 대혼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 상황에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읍소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5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현용 문화스포츠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책을 원서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2024 노벨 문학상 영예를 아는 소설가 한강 덕분이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I'm so surprised and actually I'm honored.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e prize? Yeah, he talked to me about this news, so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yeah,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yeah, it's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전 세계 유명 작가들, 쟁쟁한 작가들을 물리치고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쾌거를 이룩한 건데 작가 한강도 수상 소식이 굉장히 의외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놀랍다는 말을 연거푸하고 있는데 일단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네. 아침에 거리를 나서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보유한 국가의 시민들이 아하. 거리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자부심이 높아지는 그런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한 건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고 그렇죠. 24년 만입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은 한국 작가로는 최초입니다. 네. 네,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서 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네. 세계적 권위의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전혀 귀뜸도 안 해주나 봐요. 이 작가 한강도 아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있던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 예상 시각이 저녁 8시였거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였습니다. 네. 어저께. 8시쯤에 전화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아하.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인지도 몰랐고 아. 수상자가 될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 후보인지도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벨 문학상 그 수상 어떤 선정 과정이라는 게 네. 굉장히 비밀리에 꽁꽁 이제 숨겨져서 네. 그 선정 과정, 그다음에 후보 목록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상하고 나서 50년 뒤에 공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주어지는 노벨 문학상. 그렇다면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강 작가의 과연 어떤 점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건지 들어보시죠.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우리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우리도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외신들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작가 찬쉐 또는 일본의 또 유명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뭐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강 작가를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이제 점치는 네. 그 영국의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합법적인 도박으로 그 누가 노벨 문학상을 탈지에 아하. 돈을 거는 건데 네. 거기에 뭐 15배, 그다음에 작게는 5배 뭐 네. 이런 어떤 그 확률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 한국 작가로는 고은 시인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한강 작가는 후보에도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만큼 예상할 수가 없었고 네. 저조차도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노벨상과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선 특별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라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기사를 작성하고 네. 또 관계자들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또 시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아하. 뭐 이런 얘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우리 한국 문학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우리 한국 작품, 문학, 소설이라는 게 한글로 읽을 때 그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지 외국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까 싶었는데 바로 이 번역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어를 독학한 외국인이 이 소설을 번역을 한 것이라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문학 콘텐츠라는 거는 그 한국인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 말맛,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의 그 본래의 어떤 그 미적, 그 감각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뉘앙스를 좀 외국식으로, 뭐 영어식으로 이렇게 좀 직역해서 번역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주 다르게 번역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문화적 감수성이 전달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봉준호 영화 감독도 그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할 당시에 네. 또 계속해서 미국에서 수상 행진을 할 당시에 네. 그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면 그렇죠. 훨씬 많은 작품들을 또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한강 작가의 작품도 네. 이런 식으로 그 외국인이 우리 네.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네. 그 말맛을 살려서 가능하면은 그 곡해되지 않게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효영 차장이 얘기하는 그 말맛이라는 게 우리 한글의 말의 맛은 정말 미묘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조사 하나 그리고 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게 우리 말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섬세함인데 자, 아까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그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우리 한국 문학들이 해외 이 외국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이제 큰 장이 열린 것 같아요. 네, 알려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번역일 텐데 네. 번역이 한국 작품을 번역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거를 그렇죠. 한국인이 번역을 하든 외국인이 번역을 하든 간에 아하. 노하우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번역돼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학 중에서는 아무래도 시보다는 소설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어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단어 중에 부뚜막
이런 단어가 있으면 네. 예, 부뚜막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 이걸 키친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뭐 스토브라고 해야 될지 근데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말맛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좀 많이 타격을 입죠. 근데 아하.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줄거리가 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역상으로 한국어의 본래 맛이 조금 안 살더라도 네.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또 묘사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또 문제의식 이런 네. 것들이 통하면 이제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네. 이것은 한국적 특수성이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세계 곳곳에 있는 네. 소수자들을 마이너리티를 끌어안는 이런 것들 문제의식은 다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글로벌한 요소를 이미 한국 문학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K-팝을 듣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K-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문학을 읽기 위해서 그 미묘한 어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우리 문학이 또 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가 한강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죠. 먼저 대학생 한강을 가르쳤던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학생 때를 기억하는 정현종 시인, 정현종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학부 때 내 시창작 교실에 수강했어요. 한강 시인이. 그때 내가 학생들 시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때 그 한강 시를 읽으면서 한 얘기는 무당 같은 그런 데가 있다. 머리 굴려서 쓴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일종의 무당 같다는 얘기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 한마디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 본인도 기억을 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하여간 한국 작가가 처음 그런 상을 탔다는 거는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현영 차장,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소설로 탄 건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강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원래 등단은 시인으로 등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학 졸업 후에 그러니까 국문과를 졸업해서 대학 네. 졸업 후에 그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때는 또 기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하. 거기서 습작을 본인이 계속 하다가 네. 그 처음에 이제 등단한 게 1993년 문학과 사회에 서울의 겨울 등 시 4편을 실으며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한강 작가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탄 게 처음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상을 받았던 적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인 최초로 영국의 맨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 역시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데요. 그 맨 부커상 측에서도 그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자 엄청난 소식이라고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작품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인데 네. 그 노벨위원회에서도 이제 평가를 했듯이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강렬한 산문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 그다음에 최근 작품까지 5.18 사건,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 이런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담담하게 그리면서도 독특한 이야기로 이제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강 작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한강 작가가 그랬어요. 내 책 가운데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라고 추천한 책이 있다고요. 어떤 책이고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추천한 책은 원래는 이제 채식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천한 책은 이제 최신작이었던 겁니다. 아하.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이었거든요. 아하. 네, 그 책을 추천하면서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이제 최신작을 추천을 했지만 네.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 아주 장편 소설, 그러니까 두꺼운 책들이 아닙니다. 이제 좀 가벼운 그런 장편 소설인데 가볍게 읽기 좋은 작품들이라서 네. 꼭 뭐 한강 작가가 추천한 책, 네. 구할 수 있는 책을 우선 이제 구해서 네.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작가 한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시인에서 소설가로 그리고요.
가수로 데뷔한 적은 없지만 싱어송라이터로 본인이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름은 뭉클뭉클 피어나 어디로 흘러 떠나가는지 하나둘 깨어나는 나무들 가지를 뻗어올렸어. 자, 시인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작곡까지 하고 또 피아노 연주 실력도 뛰어나서 본인이 직접 피아노까지 치면서 노래까지 부른, 그래서 본인이 쓴 책을 출판할 때 그 책을 설명하는 또 보조로 앨범을 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에 한강 작가의 아버지, 이 아버지 역시 소설가인데요. 유명하신 원로 소설가죠. 한승원 작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나 그 소식 듣고 당황했어요.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나님이 안 되면 나이 아직 어리니까 자고간 우리들이 살았을 때 탔으면 더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젯밤에 보니까 세상이 꼭 빨갛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딸이 나를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나하고 딸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못하지만 저하고 강의 소설을 비춰보면 강의 소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가 다 명작들이고 이게 이제 고슴도치는 내 새끼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강 변호사님, 이 한강 작가 가족들이 모두 문인들이거든요. 작가 집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강 작가는 1970년생인데 아버지 한승원 작가님과 어머니 임강호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1녀인데요. 네. 지금 장녀인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오빠인 한규호님 같은 경우에는 신춘문예에 등단한 작가고요. 그리고 동생인 한강인님 같은 경우에는 만화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남편 홍명희 씨 같은 경우에도 문학평론가예요. 온 가족이 문인 가족이고요. 특히 아버지 한승원 작가님과 지금 딸 한강 작가는 부녀가 모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굉장히 또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승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이런 것도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딱 들으면 아는 작품이 있어요. 네. 아재아재 바라. 예. 그 작품을 쓰신 분이 바로 한강 작가님의 아버님 한승원 작가님이셨습니다. 한승원 작가님께서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한강이란 이름을 지어줄 때 큰 인물이 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어릴 때 뭐 낙동강, 대동강 이렇게 별명으로 많이 불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강 작가께서 처음에 등단을 할 때에는 한강이란 이름 뒤에 어질현을 붙여서 한강현이라는 이름으로 등단할 때는 그렇게 응모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처음에 등단할 때 썼던 단편 소설을 보니까 그때 이미 딸이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라는 말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온 가족의 경사라고 보입니다. 그래, 온 국민의 경사죠. 네. 자, 어제 저도 저녁 8시쯤에 이 속보, 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국회는 굉장히 정쟁 중이죠. 시끄럽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정쟁 중이던 국회에도 전해지면서 정쟁이 갑자기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에 이어서 과학
기술계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연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자,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조차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대표도 한 목소리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 덕분에 온 국민이 지금 기쁜 소식으로 설레고 있죠. 자, 이 국내 서점들도요,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가을 아닙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기회가 별로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것 같고, 원본으로 저희 한국어로 접할 수 있고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좋아서 그분의 문학이 전 세계에 더 읽혀줄 수 있겠구나. 좋은 책이 더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읽혀질 수 있겠구나. 자, 이현영 차장. 네. 어제 직접 부랴부랴 서점으로 막 뛰어나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점의 풍경이 싹 바뀌는 특이한 장면이 있다고요? 뭐죠? 그렇습니다. 그 한강 노벨 문학상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 어제 저녁 8시에 속보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9시쯤 여기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렀거든요. 네. 이미 한강 노벨 문학상 코너가 새로 생겨서 네. 책들이 수시로 쌓이고 네. 쌓이는 족족 그 독자들이 네. 책을 사갔습니다. 저 아하. 역시도 이거 사실 이 책을 구하기가 또 이런 경우는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빨리 구하기 위해서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네. 이미 노벨 문학상 그 예상 후보들의 코너를 마련해 놨는데, 일본은 또 일본 사람이 탈 줄 알고 본인 그렇죠. 작가들 책을 다 전시해 놨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무라카미 하루키 그렇죠. 같은 그런 작가의 소설 인기가 많고 노벨 문학상이 매번 뭐 예견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리면서 한강 작가의 책들로 매대를 이렇게 싹 바꿨다. 일본 서점도요? 그렇습니다. 아하. 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을 예상하고 또는 바라면서 일본 서점들이 전부 다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전시해 놨다가 순식간에 모두 한강 작가의 책으로 싹 바뀌었다는 그 모습이 좀 SNS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강 작가의 다음 작품을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기 작품. 이 차기 작품 언제 나올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장편 소설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길게 걸린 게 4년 반이고 가장 짧게 걸린 게 1년 반이었어요. 평균을 내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운이 좋으면 한 3편? 운이 나쁘면 한 2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더 허락된다면 더 쓰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발언은 지난 2019년에 인촌상 수상했을 때 소감 가운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이 10년을 주기로 봤을 때 한 2편에서 3편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게요. 차기 작품 중에 95년 후에 볼 수 있는 차기 작품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르웨이 공공예술단체 미래도서관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소설 사랑하는 아들에게를 이미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난 2019년이고요. 이 도서관에 이제 기증을 전달을 할 때 네. 책의 어떤 구성, 내용, 줄거리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요. 네.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그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14년에 공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95년 남았네요. 그 전에는 전에 나오는 작품들을 즐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은 시상은 언제 합니까? 시상.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어제 저녁에는 이제 수상자 선정 발표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시상은 그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상금 13억 여원, 그리고 매달
증서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뭐 상금도 상금이지만 상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우리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현영 차장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계 원인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보이칭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이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연이틀 뼈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기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기소 필요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는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기소 때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감당하기 좀 버겁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어떤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원칙 합니다. 차원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저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처럼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하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네. 있어서 최재형 목사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권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두 명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어쨌든 국민들께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네. 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당 대표로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인 경우에는 이 과거에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슈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그 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독대 의제 선점을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사실 독대가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로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재보궐선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지난 총선도 사실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무래도 선거를 집권 여당에서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재보궐선거도 패배했을 경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할 텐데 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 분명 책임론이 불거질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를 앞두고 내가 이렇게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 내가 16일 독대할 때 이 얘기를 확실히 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아마도 중도층 그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먼저 이 의제를 던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좀 이렇게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대 요청과 이번 강경해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독대 요청에 재요청까지 했던 한동훈 대표였죠. 재보궐선거 이후에 드디어 이루어질 이 독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과거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게 특별히 뭐 흠집내게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어제 독대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독대 요청이 한 번 거절됐었고 당정 갈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독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이 기류가 최근에 좀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 독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동훈 대표,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엔 강경 모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대통령실 역시 독대를 미뤄왔지만 이번에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독대가 뭐 어그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진행이 예정대로 되는 거겠죠, 독대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독대가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을 시점에 대통령실에서는 그 의제라든지 시기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있던 그런 독대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그러지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인데 물론 그 동안 예상됐었던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김건희 네. 여사 건이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명태균 씨 건이라든지 또 김영선 뭐 이런 건이라든지 김대남 씨 건이라든지 네.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좀 안 좋은 좀 악재들이 계속 좀 쏟아 네. 나왔으니까 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굳이 독대까지는 안 해도 된다였지만 상황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너무 또 지나치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독대 요구가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마냥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또 불필요한 어떤 당정의 갈등,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만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비춰지니까 그런 네. 어떤 상황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도 독대 어떤 요구를 수용은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김 여사와 관련된 이 직접적이고 좀 강한 어조의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모처럼 옳은 말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선거용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심이라면 특검법 수용이라는 행동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대통령이 지금 회의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시기라든가 방법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독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두 사람의 독대 자리가 과연 앞으로 당정 관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여당 대표까지 이 도이치 수사 조작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관련해서 공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부담이 좀 커지게 된 셈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매김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김건희 여사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인 해석이나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 이 말이 사실상 기소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면 최종 처분 결과를 검찰은 내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검찰의 의견이 불기소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알려지면서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기소로 기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압박이 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지검장이 그 사이에 바뀌긴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창 해봤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으로서 놓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자꾸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잘 보면 주가 조작 당시에 보면 원래는 팔자고 했던 영부인이 팔자고 하다가 다시 매수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원래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하던 것이 갑자기 17억 원으로 불어나요. 근데 역대 주가 조작 사건의 판례를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방조범으로는 처벌이 되는 그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설령 법정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네. 법정에서 가지고 가서 다퉈볼 만하다라고 아하. 하면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법정에서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해도 이거는 기소를 일단 해봐서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사 입장이랑 검사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사는 기소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입장이 공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검찰에 없는 입장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검찰 내부에 있는 의견에 본인이 생각해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기울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4년 넘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때부터입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뭉갰던 당사자가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사돈 낱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느냐. 법무부 장관 때는 뭉개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불량이다까지 했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위선적 언행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대표에게 비판을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굳이 도이치모터스 건을 이제 기소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또 확정지은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어쨌든 빨리 결론을 좀 냈어야 되는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이 이슈는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1년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탈탈 털다시피 해서 수사를 1년 몇 개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오수 회장과 일부 주동자들은 기소를 했고 또 손모 씨 일부 또 전주도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끌어왔다기보다 이원석 총장 때 빨리 끝냈는 게 그게 더 낫다. 직접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뭉갰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으나 그렇죠. 만약에 뭉갰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뭉갤 수 있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뭉개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와서라도 지금 이 의견을 낸 거는 저희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문제되는지 유승민 의원이 왜 이거를 지적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사실 이런 그 검찰의 뭔가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려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있어서도 앞서 뭐 어떻게 구형해야 된다, 통상적인 구형이다, 아니면 뭐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 대표 그 당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거 비판 안 했죠? 검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들이 그런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만 갑자기 검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 내로남불식의 태도는 저희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서로 자기네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을 올리는데 여야가 모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단체장을 뽑는 지역 가운데 지금 전남 영광군이 정치권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영광 군수 후보로 지금 보시는 이 4명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그리고 어제 1박 2일 동안 영광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월세살이까지 해가면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안 봐. 우리는 하나도 그냥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런 방송인데 나도 더 심해질 거지. 더 심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 파악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영광 군수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쩌면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이 관계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셀카 한 찍으시죠. 어이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십니다. 다시 또 뵙게 되네요. 예, 거리에서 뵙게 되네요. 셀카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바로 영광 군수 선거 말입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도 민주당에 바짝 뒤쫓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 양측이 굉장히 견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갑자기 선거 막판에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판세가 지금 3파전 양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상 상황이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 이러면서 지금 읍소까지 하고 나섰다고요? 네, 지금 영광에서 진보당 선전의 그 모습은 요식업계에 비유를 하면은 프랜차이즈에 대항하는 골목식당의 파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영광군에 전남 도의원이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진보당 소속입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 이미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석하 후보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진보당원들은 평소에도 칼을 갈아주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엌칼이라든지 이런 칼을 갈아주고 가위도 진짜 갈아주고. 칼을 갈아주는. 그렇죠. 이 봉사활동으로 지역에 다 파고들었었고, 영광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전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반대를 안 한다 할지라도 태양광이 자꾸 농지에 지어지니까 농민들 반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SRF 발전소에 대한 반대 운동도 있었고, 그 모든 현안에 진보당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조직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싸움처럼 돼버렸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재명 조국 싸움에 휘말렸느냐. 예, 사실 그래서 두 대표도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계속 현지에 가서 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잘 해내려면 현지의 조직 그리고 후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장세일 후보나 장현 후보가 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그림자에 좀 묻힌 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면서 진보당의 선전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보당의 선전을 설명하시면서 나온 내용이
그래서 이 유권자들한테는 민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피부에 와닿는지 안 닿는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 대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하게 정권의 카드를, 경고장을 던져야 합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다, 그런 보도가 있더군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보당 후보가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부분을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농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이 정책과 행보들이 마음으로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여권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군수를 뽑는 선거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또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직접 챙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행정 역량의 어떤 이미지 내지는 개인 역량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존 정당의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을 많이 보는 좀 특이한 지역이다.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제3당 후보가 지금 이제 또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요, 조국 혁신당에 이어서 이제 진보당까지 가담을 하면서 이 기세가 거세지면서 당직자 50여 명을 영광 지역에 급파했다고 합니다. 자, 파견된 당직자들에게 진보당과 조국 혁신당의 불법 선거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면밀히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 감시하러 보낸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선거 운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재보궐 선거의 가장 단점 중 하나가 낮은 투표율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10월에 열리는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4월과 달리 단체장급의 선거만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 당, 각 후보들의 노력이 있을 건데, 아마도 선거 당일날 혹시나 유권자를 이렇게 실어 나르기라고 하죠. 네.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선관위 차원에서 이렇게 좀 모셔다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후보자 측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건 불법 선거 운동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시하라. 낮은 투표율 때문에 아마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시하라고 보낸 것보다는 선거 운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선관위 등에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선관위와 관계 당국이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총선 사전 투표 때 인천 강화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직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는지 투표소에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 부총장님 지금 이거 잘 준비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글쎄요, 이거를 아까는 그랬어요. 이거 적극 지원해라, 유세를 지원해라라는 차원에서 보는 거지 감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선거판은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산 금정에서는 단일화 했습니다만 지금 호남 지역 두 군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원래는 텃밭이랄까요? 본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보당 후보가 1등으로 올라오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좀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의 당직자들이 내려가면서 어떤 체증을 하라는 것에 있어서 진보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영광군수에 있어서 선거를 지게 된다면 본인이 향후에 어떠한 당대표로서의 권위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큰 크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영광군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지난 9월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으로 바뀐 그 부분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건 9월 조사 내용,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최근 10월 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군수 후보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강전혜 위원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다음 달 15일에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에 또 중요한 선고가 잡혔습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아내죠. 김혜경 씨의 선거법 1심 선고도 바로 전에 14일에 다음 달 14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어제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던 김혜경 씨의 모습 보시죠. 배우 진술 때 어떤 말씀을 사실 얘기하는 건가요? 준비는 하셨을까요? 자, 제1야당 대표의 부부가 다음 달 14일과 15일 하루 차이로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나란히 연이틀 받게 된 셈입니다. 11월 이 부부에게는 운명의 날이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조간신문에 등장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로 잡혀 있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 역시 어저께 재판에 있어서 판결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11월 14일로 잡힌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부부가 나란히 하루 차이를 두고서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수천만 원어치의 과일을 샀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의 사건에 있어서 어제 재판에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왔냐면 김혜경 씨가 그때 식사를 대접을 할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 아내와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은 현금으로 내 밥값을 결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 제출 명령이 나갔었고 그래서 이 가게에 있어서의 포스기, 결제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3번 룸에서는 9만 원 결제가 있었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들은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김혜경 씨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그 증언과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부부 두 사람의 선고, 1심 선고 날짜가 나란히 다음 달 14, 15일에 잡혔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들 뭐 긴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을 합니다. 네. 물론 1심일 뿐이고 뭐 대법원 판결까지도 아마 항소 계속 끝까지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갖는 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14일, 15일 그리고 25일 세 가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일단 겸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고 네. 뭐 낙관론적으로 보는 분도 양분되어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네, 긴장하고 있다.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엄중한 것 같은데 분위기를 살짝 바꿔 볼까요? 자, 요즘 국회는요. 이번 주에 시작된 국정감사로 매일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음악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국정감사장에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출석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아이돌이기도 한데 가수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룹 뉴진스를 만든 소속사 어도비의 민희진 대표는요. 최근 모 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죠. 이에 대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건데요. 자, 국회 환노위에서 아이돌 따돌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 이슈에 대해서 뉴진스 그룹의 한이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한 건데 한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뉴진스라고 하니까 국회 문체위에서 부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르게 됐는데 그것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코드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진스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같은 뭐 크게 보면 하이브 쪽이고 이제 같은 계열인데 이제 그쪽에 해당하는 다른 걸그룹 쪽의 매니저가 뉴진스를 가리켜서 무시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 의혹이 일었던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또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익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그런 인사를 또 불러서 이 문제를 따져본다라고 하는 취지였고 한이 씨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잘못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불러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김에 근데 이제 다 같이 뉴진스 멤버들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혼자 나가서 또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용기 있게 밝혔습니다. 네, 한이 측에서 주장하는 이 상대 측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는 부분은 또 그 해당 이 그룹 측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색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또 등장했습니다. 요새 악수 안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악수 안 하는 게 유행이던데 네. 네, 정치권 이야기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내용 확인해 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길쭉한 거 들고 와갖고 딱 생겨지면 술 갖고 나고 반말을 딱 하시라고 세번 던지면서 술 갖고 나고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실형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민 변호사가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근 불거졌던 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아니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반론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했다는 그 구성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맞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기가 왜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 전후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듯한 모습까지 모두 CCTV에 포착이 되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혜 씨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 조사도 예정이 돼 있고 받고 있는 중이었죠. 경찰 조사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참고인 조사에 대비해서 변호인을 또 보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군요. 일단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두 가지 다 병행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혜 씨가 지금 받아야 되는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직 경찰 단계에 있는 것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건이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지금 참고인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본인의 전 남편 관련된 이 특혜 채용 의혹 관련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의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을 함으로써 일단 본인의 참고인 조사에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소환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우선은 먼저 출석을 해서 음주운전 관련된 본인 당사자 관련된 조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검찰에 출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대형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 68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창고 관리인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억 원을 어떻게 훔친 건지, 그리고 그 큰 금액이 왜 그 창고 안에 있었던 건지 굉장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의 모습 보시죠.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요? 미리 범행 계획하셨어요?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폐로 수십억 원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키만큼 쌓아둬야 되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점은요, 저 많은 현금이 왜 창고에 있었던 건지,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돈은 68억 원이라고 하는데 훔쳐간 돈은 40억 원이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돈은 도대체 뭔지 한두 가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는 지금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창고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그 박스들을 옮기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범인을 잡고 보니까 40억 원가량의 현금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애초에 40억 원가량이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남은 차액에 대해서 본인이 유용하거나 사용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이 창고 관리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현금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것을 어떤 경위로 옮기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남긴 그 메모에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라고 남긴 것으로 보면 사실상 본인이 저 돈의 출처라든지 어떠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고의 관리 직원으로서 오가다가 단순하게 접한 정보인지, 아니면 본인도 어떠한 모종의 좀 방조라든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이 돈을 잃어버린 도난당한 피해자의 경우는요, 이게 어떤 돈인지 아직 이런 방구,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수익이 어떤 곳에서 발생해서 이 큰 돈이 있었던 건지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사건 사고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뉴스에일 라이브 2부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이어갑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경남 진주에는 7만여 개의 유등이 가을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오는 20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유등이 남강과 진주성 일대를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은은한 물과 화려한 빛의 조화는 환상 그 자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꼽히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성박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유등을 띄운 데서 유래됐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답니다. 7만여 개의 유등과 창작 등이 진주의 가을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17년 만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크고 작은 유등 300개로 진주대첩의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늘이 불꽃놀이와 드론쇼도 축제의 백미로 꼽힙니다. 소망등 달기와 부겨 건너기, 유등 만들어 띄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축제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몰리는 금, 토, 일요일엔 7개 노선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외곽 지역에 마련된 셔틀버스 78대를 운영하는데 가급적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축제에 참가해 주시면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기간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진주의 10월은 더욱 풍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융복합 전시 컨벤션 사업 페스티벌 10월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 백스코 야외 주차장을 융복합 거점 공간 10월 빌리지로 운영하면서 각종 공연과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또 무소음 댄스 파티 사일런스 뮤직 앤 댄스 페스티벌이 축제 기간 동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운영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걷기 대회인 제30회 원주 국제 걷기 대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원주시에서 열립니다. 올해 3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세계 걷기 동호인과의 교류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 원주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걷기 축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로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중국 등 15개국 1000여 명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국내외 걷기 가족 10,000명이 원주의 가을 들녘을 걸을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군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4 진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진도로 오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진도군의 문화예술과 농수 특산품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진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강강술래와 북놀이, 씻김굿 등 전통 예술 공연과 함께 농수 특산품이 판매되고 귀농 귀촌 상담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 2부에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 민생을 부탁해 4번째 출연하는 분인데요. 신상진 성남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특히 건강 유의해야 할 텐데 감기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효과가 좋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예,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네. 우리 92만 시민 전체 대상으로 무료 독감 시행을 했는데 과거에는 접종률이 한 37%. 근데 작년에 이제 무료로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 13%가 증가한 50% 시민이 접종을 하셨어요. 그것은 곧 이제 무료 독감 접종이라는 데서 오는 좀 더 접종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그것은 집단 면역률을 향상시켜서 저희 그 인근 도시, 그 대도시,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그 독감 발병률이 작년에 한 9%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9% 가까이 되고, 근데 저희 성남시는 7.7%로 굉장히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저희가 앞으로 더욱 이제 이 독감으로부터 성남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할 정도지만 그래도 날씨가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에 비해서 요즘 날씨가 참 나들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성남시에서 성남시 대표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작년부터 성남 페스티벌 그래서 성남시의 대표 축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이제 집약지고 또한 문화도시로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도시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첨단 산업 기술과 첨단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서 그런 이제 컨셉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요번 1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데 저희가 뭐 드론이라든가 뭐 AI,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디즈니 캐릭터,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컴퍼니, 우리 한국 코리아 사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저희가 디즈니 캐릭터로 이제 그 참여와 또 전시 이런 거를 이 탄천 종합운동장 앞에 탄천에 이제 아주 행사가 아주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13일 마지막 날에는 탄천운동장 앞에 탄천 쪽에서 우리 양정웅 평창 동계올림픽 총감독 이게 이번에 이 축제를 총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드론을 2,200대를 이제 13일 날 7시 반 저녁에 띄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즈니 캐릭터로 아주 아이들과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하늘에 드론으로 2,200대 쏘놓는 이렇게 되고 또 그 앞서서는 이제 금난세 지휘자가 그 이제 성남시 교향악단하고 또 멋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많이들 놀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고 이제 가족들이 즐길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된 것 같은데. 오십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첨단 기술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마침 또 성남시에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 센터가 개소했다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예, 저희 9월 30날 우리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 센터가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달에 정부에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산자부가 공모 사업을 했는데 170억 국도비를 저희 성남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시스템 반도체 지원 센터를 마련했는데 이 기능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산업의 이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이 개발과 상용화하는 단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런 것을 칩 설계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모든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또한 방위용 그 군사 네. 그 시스템 반도체 그것도 저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30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같이 하게 돼서 명실상부하게 이 방위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 메카로서 중요한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네. 그런 성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성남의 판교입니다. 이 판교 하면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더해서 이 첨단 기술의 신화를 잇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네, 판교의 신화를 우리가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오리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용인과 경계. 그렇죠. 오리역의 그 역세권을 첨단 산업 기술 단지로 제4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4 테크노밸리.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판교에는 이제 1, 2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돼 있고 네. 3판교가 지금 공사 중인데 네. 그것을 연결해서 오리역까지 아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용인의 또 반도체 산업에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벨트, 첨단 산업의 벨트로 저희 오리역이 중간 거점 역할을 하도록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뭐 주거라든가 뭐 일반 기업들의 단순한 유치가 아니고 네. 그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핵심지로서의 오리역을 저희가 개발을 이제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만간에 멕시코 출장이 예정돼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떤 목적입니까? 멕시코는 저희가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네. 27세에서 39세까지 청춘 남녀의 만남의 행사를 네. 100명을 아하. 작년에 5번 했고 올해 또 8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커플도 2커플이 나왔고 네. 또 계속 커플로서 만남을 이어가는 커플이 43%가 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생 문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그런 결혼관을 바꾸고 좀 결혼에 대한 친화적인 그런 인식 개선 운동을 위해서 하는데 네. 멕시코의 그 블룸버그 시티랩이라고 그래서 그 미국의 에스펜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하는 데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모든 비용을 거기서 대고 네. 성남에서 하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을 그 사업을 네. 도시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을 전 세계 시장들이 600명이 모입니다. 아하. 거기서 좀 발표 좀 사업 내용을 해달라 사업을. 네. 그래서 저희가 하러 다음 주 월요일 날 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전 세계가 같이 똑같은 고민 사항이군요. 같은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창한 가을이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이 13.9도로 시작하며 쌀쌀함이 감돌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10도 이상 훌쩍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데요. 다만 제주에는 오후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조금 지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5도, 대전과 강릉 24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코스모스, 핑크뮬리, 국화꽃 등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들입니다. 외출하기 좋은 이번 주말에 곳곳에서 열리는 꽃축제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